그러면 이 시대의 화두는 뭐냐면은 핵으로 중무장한 슈퍼 깡패 러시아와 중국을 어떻게 제압순치할 거냐.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오케이 미국 우리는 우리 그 할 일이 뭔지는 알겠어. 그리고 우리가 빡 하니까 세계 시장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오케이 거기까지는 다 됐어. 근데 현지 동맹 어딨냐? 그런 현지 동맹. 그게 이제 미국의 고민인 거예요. 삼축 글로벌리즘에서 제일 구하기 힘든 게 현지 동맹이 된 거예요, 이제. 유럽의 기존 동맹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핵무장 슈퍼강패가 침공할 경우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라도 상대를 골병들게 만들겠다는 현재 동맹은 절대로 흔하지가 않아요. 고강도 전쟁에 함께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진 현재 동맹이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우나미 승만 같은 지도자 흔하지 않아요. 젤렌스키 같은 지도자도 흔하지 않아요. 6.25 때 우리 선배 세대와 같은 국민 흔하지 않아요. 지금 우크라 사람들 같은 국민 흔하지 않아요. 이게 미국의 고민이에요. 지금까지의 미국의 핵심 동맹 가지고는 안 돼요. 영국과 호주가 미국이 하자면 뭐든지 다 해왔어요. 그런데 영국과 호주는 일단 영국은 유럽 대륙 국가가 아니에요. 한 발 떠 있어. 그리고 좀 늙었어. 호주는 저 아래 저 남반구에 따로 있는 나라고 아주 룰랄라 하는 나라고. 여기는 고강도 전쟁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원정, 그러니까 small scale expeditionary warfare, 주로 이제 테러 집단이라든지 반군을 소탕하는 이런 거는 미국이 가자 그러면 다 가. 그냥 뭐 두말 않고 같이 가. 그런데 딱 거기까지밖에 영향이 안 미쳐요. 그 다음에 유럽 대륙을 이끄는 이제 대륙의 열강이 두 개, 탄담 리더라 그러고, 탄담 리더스라 그래요. 저걸 프랑스와 독일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주 야가 빠진 늙은 개 같은 존재가 됐어요. 이거 끊임없이 힐끔힐끔 보면서 끊임없이 눈치 보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가로막았죠. 그 다음에 마크롱 같은 자는 나서가지고 그거 평화가 중요하죠. 영토 떼어주고 빨리 평화협정 맺어야 됩니다. 이런 개소리 했죠. 그 다음에 저기 숄츠는 나서가지고 우리는 하루빨리 전쟁 이전의 국제 질서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가 다시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발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쟁 이전이니까 2022년 이전이니까 러시아가 지금 불법 점령하고 있는 크리미아와 돈바스는 러시아 영토로 내주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없던 일로 하자는 거야. 전쟁 범죄가 이미 있었는데 그게 없던 일이 되겠냐고. 한마디로 유럽에서의 미국의 전통적 동맹이 이 지금 이제 목도하고 있는 이 살벌한 고강도 전쟁을 각오하는 이런 자세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라. 이 고강도 전쟁이 뭐 보통 전쟁입니까? 그 각오해야 될 그런 전쟁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각오를 해야 전쟁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전쟁을 각오하고 준비를 해야 전쟁이 안 나요. 이제 그 고강도 전쟁이 중국과 러시아 핵무장 슈퍼깡패란 말이에요. 이 두 나라의 침공에 대해서 고강도 전쟁을 감내하겠다. 이런 현지가 많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예, 그게 미국의 고민이에요. 자, 그럼 아시아는 어떠냐? 아시다시피 이제 아시아에서 미국의 최대 동맹이라 치부되는 건 일본이었죠. 이제 일본은 제가 보기엔 자기 땅과 동중국해만 제대로 지켜도 감지덕지예요. 미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한테 그 장거리 순항 미사일 이런 거 많이 미국이 이제 사라고 권하고 있고 또 팔려고 하고 있고. 이 일본은 이게 틈만 나면 뒤통수를 후려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 통수 습성이 있어요. 일본 지배층은 자기 자신들을 태평양 전쟁의 희생자, 원자폭탄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BBC 기자 얼마 전에 그만두고 돌아간 그 BBC 기자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글에서 최근 몇 년 전까지 일본이 정상국가가 되려면, 즉 미국의 철저한 제어로부터 벗어나려면 북한과 중국이 힘을 가져가지고 좀 판을 어지럽게 만들어야 일본이 정상국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걔들 말로 하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일본 지배층 안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제1교포를 북송했고 조총련을 방치했고 조총련에서 북한으로 가는 돈을 막질 않았죠. 지난 25년은 아니고 195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 말 그 정도까지죠. 예.
그리고 이제 조총련 방치한 건 2000년대 초까지고요. 조총련에서 북한으로 가는 돈 막지하는 것도 2000년대 초까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1980년대 초에 중국 투자문이 열릴라 그럴 때 홍콩 통해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들어간 게 또 일본이에요. 또 그래서 영해를 축소해서 이게 1978년경 됩니다. 대한해협 동해 일본 근해를 몽땅 소련, 러시아 전함 및 중국 전함한테 내줬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초특급 동맹이라고 했던 유럽 대륙의 두 동맹, 독일과 프랑스, 아시아에서 일본, 이게 다 의미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의미가 떨어진 거예요, 몸값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고강도 전쟁을 각오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현지 동맹이 있어야 전쟁을 막는데 그런 동맹이 어딨냐. 이게 이제 미국의 고민인 거죠. 이런 동맹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첫째, 중국 혹은 러시아에 의해 실존적 위험에 노출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력과 인구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 전투성과 이런 건 투철한데, 예를 들어서 뭐 에스토니아처럼 한 200만이야. 뭐 인구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래. 그럼 사실은 그 사이즈 때문에 유의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을 막기에는 그 지역에서. 그 다음에 국민이 뭐 필요하면 우리가 고통과 죽음을 감수해야지. 우리가 고슴도치 전략을 써서 상대방을 아작을 내야지. 이러한 운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미국의 지금 동맹, 핵심 동맹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삼축 글로벌리즘이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순치함에 있어서의 그 현지 동맹이라는, 맹렬한 자유공화 현지 동맹이라는 하나의 축을 담당할 수 있어요. 그런 동맹이 흔치 않다니까요, 지금. 다 우리 같겠거니 생각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이 아시아의 주춧돌이고 폴란드가 유럽의 주춧돌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한국과 폴란드밖에는 없어요. 자, 중국 혹은 러시아의 실존적 위협에 노출돼 있고 국력과 인구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이어야 되고 국민이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겠다는 운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아시아에서는 한국이고 유럽에서는 폴란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혹은 무슨 뭐 루마니아까지 포함해서 뭐 체코, 슬로바키아, 뭐 발틱 3국, 노르웨이, 핀란드, 인구가 일단 1000만 이상이 아니야. 거기다 폴란드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큰형으로서 우크라이나 폴란드 사이에는 이번 일 겪으면서 피보다 진한 연대의식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주춧돌이 되면 우크라이나라도 같이 주춧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둘 사이즈가 8천만이 돼요. 거기다가 얼레벌레 그 무슨 스칸디나비아, 핀란드나 이런 데 굉장히 전투적이니까 같이 결합하고 덴마크도 같이 결합하려고 들거든요. 거기 이제 발틱해에 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발틱 3국 같이 결합하려고 들고 루마니아 같이 결합하려고 들고 체코, 슬로바키아 다 결합해서 얼레벌레 붙이면 1억이 훌쩍 넘어. 사이즈가 러시아만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 폴란드 같은 나라가 어딨냐고요. 눈물 나지. 예, 거기다가 이제 폴란드는 교육 수준과 노동력의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치 문화가 맹렬한 반러 자유 정신으로 중무장돼 있죠.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데가 없는 거라 지금. 자, 그러면 이제 한국과 폴란드 같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국은 뭐 제가 이제 우리 거니까 너무 잘 아시니까 내가 더 많이 얘기 안 할게요. 한마디로 폴란드는 한국한테 뭐를 뜻하냐? 고객이죠. 생산 파트너죠. 마케팅 파트너죠. 유사시 군수기지입니다. 한국은 이미 2021년에 폴란드 최대의 외국인 투자 국가가 됐죠. 2022년에 한국과 폴란드는 막강한 방산 파트너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아까 그 유사시 군수기지는 뭐냐면 한반도 위기 상황을 대비한 군수기지예요. 한반도 쪽에서 뭐가 우당탕쿵탕 하면 폴란드에서 물건 당겨오면 되고 지금 또 폴란드가 우당탕쿵탕 하면 그쪽에서 한국 쪽에서 무기 가면 되고. 자, 이게 폴란드는 한국한테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한국은 폴란드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어느 영어로 쓰여져 있는 어느 코멘트를 봤어요. 영어 유튜브에 붙은. 폴란드가 성취했어야 마땅했던 것을 모든 것을 성취한 모범 사례이며 교과서이며 길라잡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은 24일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부아슈체크 장관, 국방장관을 만나 방산뿐 아니라 국방 전체에 대한 포괄적 협력과 교류를 합의했죠.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냥 같이 살림 살자 이 얘기예요. 우리 방산이 이렇게 되면 생산 기반도 갖추게 되고 유럽에다가 물건을 팔 수 있는 루트도 갖추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잖아요. 우크라까지 나중에 같이 붙으니까 또 동유럽, 중부유럽, 그 Central and Eastern 유럽이라 그래서 CEE라고 표현을 해요. CEE에 한 1억 정도 시장이 같이 오니까 뭘 하나 우리까지 하면 한 1억 5천만 시장. 그러면은 또 다른데 거기 말고 다른데 파는 물건까지 하면 우리가 보통 무기를 그 국방력 개선 사업으로 해서 쓰고 뭐 기존 쓰고 해서 국내 거를 한 10조 1년에 10조 이상 사요. 국방부가. 뭐 해마다 왔다 갔다 하겠지만 1년에 10조 이상 산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 이쪽에 파는 거 빼고 또 또 바깥에 파는 거 한 15조 판다고 저 25조 정도를 우리 국내 그다음에 유럽 뺀 나머지 지역까지 해서 한 25조 정도 무기를 판매한다고 치고 여기 1억이 필요한 무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인구 1억에 그 러시아를 막는 지역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뭐 하나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몇백 대, 뭐 1000대 이렇게 그냥 나가니까 미리 상의해서 같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가면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서쪽의 폴란드와 유라시아 동쪽의 한국이 새로운 군사 지정학의 핵심 파트너가 됐죠. 무기를 일치시키고 운영 방식을 일치시키고 정신을 일치시키기로 한 거죠. 이 둘 사이에 무지막지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삼축 글로벌리즘에 있어서 동서 양쪽의 현지 동맹 공화국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주춧돌로 박힌 겁니다. 이건 인류의 홍복입니다. 이 폴란드와 한국이 이런 관점에서 인류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쯤 되니까 이제 눈치 빠른 서방 전문가들의 그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두 사람의 얘기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는 유럽의 중심축은 폴란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누가 제일 말을 맛깔스럽게 잘해놨나. 이게 이제 폴리티코 미 정치평론지 중에 꽤 족보가 있는데죠. 거기에 저도 좀 놀랐어. 아니 어떻게 미 육군 정보부대의 일개 중위가 여기에다가 기고를 해? 쉘즈 마이타라는 여성 장교예요. 쉘즈 마이타. 중위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왜 이래? 근데 우습게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무려 케임브리지 대학 역사학과 박사더라고요. 이 미국은 아마 군 정보계통에서 이런 식으로 특채하는 모양이에요. 브레인들을.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선 첫째, 폴란드는 레오파드를 해방시켜줘. Free the Leos라는 캠페인을 벌여 독일을 꺾고 우크라로 유럽 각국에서 레오파드 전차를 보내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 둘째, 폴란드의 영향력은 이제 스칸디나비아에서 흑해까지 미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까지 미치고 있다. 셋째, 독일은 좋게 말하면 나고 자고 심하게 말하면 판 깨는 놈이 되고 말았다. 넷째, 셋째, 거기까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넷째가 뭐냐면은 폴란드가 이끄는 중부 유럽은 냉전 이후 지난 30년 동안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군비 증강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는 한국에서 탱크 자주포 전투기가 와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다섯째,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 같은 흐름을 못 쫓아가고 있다. 여섯째, 미국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European Strategic Autonomy 라는 개념은 이제 공연불일 뿐이다. 일곱째, 폴란드의 이 같은 노선은 폴란드의 실존적, 지정학적 입장에서 나왔다. 여덟째, 폴란드는 이미 미국의 주춧돌 동맹, 피보탈 얼라이이다. 아홉째, 미국은 이제 폴란드를 동심원 1번에 넣어야 한다. 이때 이제 영어에선 동심원 1번이라는 용어 대신에 Ladder of Relationships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의
그 등급, 관계 등급에서 폴란드를 맨 위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마지막 열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폴란드는 그 자신을 포함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체 및 발틱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나토의 동부국가들 전체, 이거를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핵심적, 미국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적 존재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유럽 지킬게. 그래서 미국이랑 딱 손을 잡은 거예요. 그 상태입니다, 지금. 예, 미국이 많이 제대로 배려를 하고 많이 좀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이제 그 폴란드가 어떤 위치에 왔냐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거는 또 이제 그 다른 어떤 그 싱크탱크에 있는 짧은 글인데, 너무 길어서 사실 글은 짧지 않아요. 제가 세 패러그래프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은 세계 안보 질서를 뒤바꿔 놓고 있다. 단지 유럽의 안보 질서 변화가 아니다. 이 같은 배경 아래 한국의 군수산업과 에너지산업이 중부 및 동부 유럽에 깊숙하게 뿌리내릴 기회가 열렸다. 또 쭉 가다가 이제 중간에 패러그래프 하나 짧은 거 말씀드릴게요. 우크라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전개됨에 따라 현재까지 이루어진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무기 계약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게 됐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중부 및 동부 유럽의 방위 및 안보에 있어 전반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한국의 적국인 중국과 폴란드의 적국인 러시아는 아직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방위 협력에 대해 코멘트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폴란드 파트너십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과 러시아를 크게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뭐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짜낸 게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이 이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러시아 패배 이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패배란 무엇이냐, 승리란 무엇이냐를 정의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벤 허지스라든지 이런 아주 실력 있는 평론가들이 지금 미국과 서방이 그러니까 러시아를 막아낸다는 것까지는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이번 전쟁의 승리가 어떤 모양이다라는 것을 아직 결정을 안 한 것 같다. 빨리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승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당위가 아니라 예측입니다. 첫째, 러시아를 크리미아에서 몰아낸다. 물론 돈바스 자포리지아는 몰아낸다. 둘째, 다 무찌르고 나서도 러시아가 아예 잘못했어요. 우리 휴전합시다. 우리 평화협정합시다라고 베끼들 때까지 평화를 구걸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경에서 총 쏘고 그런다. 여기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첫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의지가 강하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런 의지다. 두 번째, 미국의 입장에서 그때 그 문서에도 있죠. 미국에서 발표한 얘들은 나토 분권입니다. 러시아는 어큐트 스레트예요. 그러니까 급성 발작이에요. 급성 염증. 중국은 유일한 the only strategic 생사를 가늠해야 되는 체제 경쟁자예요. 시스테믹 컴페티터예요.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 이번에 전쟁에 패배하고 아까 폴란드가 딱 앞에 깃발 들고 그 유럽 자유벨트가 그냥 한국 무기 뭐 미국 무기로 그냥 굳건하게 무장을 하고 꽉 버텨주면 러시아는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중국이다 이거야. 근데 중국을 가려면 러시아를 완전히 이번에 국력을 소진시켜서 뼈마디가 그냥 옥신옥신하게 다 그냥 만들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건 끝까지 간다. 세 번째 이유, 러시아와 적당히 타협한다는 얘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의지를 꺾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천지사방에서 미국과 서방을 의심하게 된다. 당장 한국도 의심하게 된다. 미국과 서방 믿어도 돼? 이런 생각 된다. 이러면은 결국에 가서는 핵 확산 그 제어 조약 그러니까 NPT 그것까지 흔들리게 된다. 한마디로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영이 안 서게 된다. 그게 세 번째 이유예요. 네 번째, 이제 전후 러시아 포스트 푸틴 체제에 있어서 그 유럽 안보 전략의 핵심은 CEE, 그러니까 중부 유럽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인데 이 CEE 그러니까 중부 유럽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은 끝까지 가자라는 비타협적 강경파들이다. 근데 이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이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당히 협상해서 끝내버리게 되면 그때는 그 CEE 그러니까 이 중부 유럽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이 환멸을 하고 딴계산하게 된다. 각자 도생으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전쟁은 끝까지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뭐냐면은 폴란드 주도 그 CE의 자세가 전후 러시아의 진로를 결정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포스트 푸틴 체제, 전후 러시아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는 결국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이유들 때문에 폴란드가 주도하는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준비 태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전후 러시아에 있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직면해야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첫째 넘버원, 러시아의 가스정 유정 파이프라인은 우랄 산맥 서쪽,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그 가스전 유전 단지라고 하는 야말조차도 우리가 아는 시베리아가 아니고요. 우랄 산맥 꼭대기에 있어요. 그 북극 쪽으로. 그 다음에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가 생산 원가가 절대로 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 같으면 $40 중반대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 원가의 2배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수송거리가 짧은 유럽 시장에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유럽은 러시아 석유가스 없이도 잘 지내는 상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결론은 뭐냐면 거기다가 네 번째가 뭐냐면 지금 에너지 게임 빅 체인지가 향후 50년 동안 일어납니다. 우선 10년 안에 SMR이 완전 상용화됩니다. 1번 주자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10에서 15년 안에 마이크로 원자로, 아주 작은 원자로, 굉장히 안전한 그거가 또 완전히 쓸만하게 나옵니다. 세 번째, 이거 우리나라가 또 1위죠. 그 핵융합 발전소가 우리가 지금 목표가 상용 발전소의 가동을 2050년 보고 있거든요. 핵융합 발전소가 2050년, 그로부터 또 20, 30년 지난 지금으로부터 50년쯤 후에는 이게 상당히 고급 수준에 안정화돼서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석유가스의 의미가 줄어들게 되죠. 앞으로 50년 안에 차례로 한 서너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팔 수 있을 때 빨리 필사적으로 유럽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전쟁에 져서 지금 분기탱천에 있고 저 나토와 서방의 도움을 받아서 저 천한 우크라 것들이 우리 대러시아 제국을 깼단 말이지. 이 원한이 사무치고 있는 그 러시아 국민 정서 속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런 진실을 직시하고 이 진실을 수용하게 만들려면 너의 헛생각하단 죽는 수 있어 임마 라고 딱 총구를 겨누고 있어야 돼요. 그 총구가 어디서부터 겨눠지는 거냐? 유럽 자유벨트에서부터 겨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폴란드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 군비를 서두르는 거예요. 군비 확장을. 예. 그래서 마치 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자유벨트가 형성이 돼서 그게 뒤로 일본 끌어들이고 옆으로 대만 끌어들이고 남쪽으로 필리핀 끌어들이고 더 나가서 인도네시아 끌어들이고 말레이시아 끌어들이고 이래가지고 또 저 아래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올라와서 딱 힘 받쳐주고 이래서 중국을 딱 포위를 했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주춧돌이 돼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 끌어오고 노르웨이, 핀란드, 발틱 3국 끌어오고 로마니아 끌어오고 체코 끌어오고 슬로바키아 끌어오고 슬로베니아 끌어오고 크로아티아 끌어오고 이렇게 해서 딱 불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영향받습니다. 왜냐? 언어가 비슷하잖아요. 폴란드는 웨스트죠. 웨스트 슬라브예요. 우크라와 러시아는 이스트 슬라브예요. 그 다음에 아마 체코랑 슬로바키아도 웨스트 슬라브가 될 거고요.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사우스 슬라브예요. 북마케도니아 이런 데들이.
지금 슬라브 안에서 문제가 정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게임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